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랑은 이제 끝이야.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이혼하고 나줘. 그게 우리 집안 사는 길이야. 버려진 여자는 조용히 반지를 빼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공기가 얼어붙었죠. 50대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버려진 한 여자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14평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김정희는 오늘도 부엌에 섰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 남은 반찬을 꺼내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조기구이. 정희의 손놀림은 빠르고 익숙했어요. 30년 가까이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죠. 도시락을 싸고 나면 다림판을 꺼내 남편 박상철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다리미질을 하는 동안 정희의 얼굴엔 미세한 주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55년을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죠. 그 주름 하나하나마다 남편을 위해 살아온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정희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속삭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박상철이 무겁게 몸을 일으켰어요. 한때는 당당했던 그의 어깨가 이젠 축 처져 있었습니다. 퇴직 전 그는 구청 공무원으로 일했었죠. 주변에서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정희도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3년 전 조기 퇴직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상철은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어요. 처음엔 잘 될 것 같았죠. 손님도 제법 있었고 계약도 몇 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이 줄어들었어요. 월세도 내기 힘들어졌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오늘도 나가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면서 짧게 대답했어요. 응, 병원 일이 있어서. 병원. 요즘 상철은 그 단어를 자주 꺼냈습니다. 성심병원이라는 곳이었죠. 처음엔 정희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철은 매일같이 병원에 갔고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무슨 병원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투엔 예전엔 없던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상철은 밥을 후루룩 먹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정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턴가 집안엔 말소리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저녁이면 둘이 앉아 차라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젠 그런 시간이 없었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이 걸어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병원인 걸까? 정희의 마음속에선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옆집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요즘 많이 힘들지? 그냥 그래요. 뭐? 정희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성심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상철 씨 봤거든. 근데 혼자가 아니더라고.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던데 둘이 참 다정하게 걷더라고. 뭐,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지만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설마, 그럴 리 없어. 정희는 자꾸만 고개를 저었죠. 저녁이 되자 상철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상철은 피곤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젓가락을 들며 짧게 대답했죠. 별일 없어? 혹시 병원에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순간 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정희를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왜?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당신이 너무 자주 나가서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나도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둘 사이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옷을 다려주고 집을 지켜온 세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느 날 밤 상철이 중얼거렸던 말이 정희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그때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괜찮아요. 우리 아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정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전화를 잘하지 않는 분이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야, 오늘 시간 있니? 우리 집으로 좀 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시어머니는 상철의 형님 집 근처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혼자 지내셨죠. 정희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며 정희를 맞았어요. 왔니? 앉아라. 네, 어머니. 거실 소파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어요. 정희는 찻잔을 받아들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70이 넘은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흐릿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상철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평소처럼요. 평소처럼? 정희야, 너 모르는 게 있구나.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엔 무언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상철이가 요즘 성심병원에 자주 간다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거기 병원장 딸이 있어. 유민정이라는 여자야.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민정.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동네 아줌마가 말했던 젊은 여자. 상철이 자주 가는 병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이가 그 여자랑 가까워졌어. 시어머니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죠. 하지만 정희에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정희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시어머니는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상철이 인생 다시 일어서려면 병원장 집안이랑 손잡아야 해. 정희는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놓아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혼하라는 얘기야. 너랑은 이제 끝내야지. 상철이가 병원장 딸이랑 재혼하면 우리 집안 다시 산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 재혼, 집안.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라고. 그것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30년을 상철이랑 살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나도 안다, 정희야. 내가 우리 집안 위에 고생 많이 한 거.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상철이 사업 망하고 빚만 늘어나는데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상철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지. 병원장 집안은 돈도 많고 백도 좋아. 상철이가 거기 사위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철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철이한테 직접 물어봐. 나는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꾹 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야.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다 우리 집안 위해서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희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정희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정말 상철도 같은 생각일까?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저녁 6시 상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상은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을 지을 기력이 없었죠. 왜 이래? 저녁은? 상철이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상철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죠. 당신 진짜 그 여자예요? 유민정이라는 사람? 상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그럼 사실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정 씨는 내게 믿음을 줬어. 나한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줬다고. 그래서 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 이제 끝인 거지. 너랑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정희는 천천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던 반지였죠. 정희는 그 반지를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식탁 위에 반지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웃었던 날도 울었던 날도 모두 함께였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 겉면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차갑고 딱딱한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상철과 김정희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서류. 30년 결혼 생활이 이 얇은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선들만 흐릿하게 보였죠. 이제 진짜 나 혼자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어요. 아무도 없는 집. 예전엔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젠 그런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상철은 이미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갔어요. 짐을 쌀 때도 말 한마디 없었죠. 정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낡은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빨랫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 하지만 정희에겐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55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 유산을 한번 겪은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였어요. 새벽이 되자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서랍장. 정희는 안방으로 가서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들. 정희는 하나하나 꺼내 펼쳐봤어요.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결혼 전부터 간호사로 일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죠.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고 정희는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정희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는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남편 몰래였어요. 상철은 정희가 얼마나 모았는지 몰랐죠. 정희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였더군요. 10년 전쯤엔 부동산에도 투자했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샀습니다. 당시엔 가격이 저렴했죠. 그 후로도 2채를 더 샀어요. 월세가 꾸준히 들어왔고 정희는 그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모았구나. 정희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재산이 생겼더군요.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눈물 흘릴 시간은 끝났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지점장을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정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있나요? 상가나 건물 쪽으로요. 지점장은 정희를 보더니 몇 가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심병원 인근 부지. 지점장이 설명했죠. 이 병원이 요즘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부지 일부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입지는 좋은데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에요. 성심병원.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상철이 드나들던 곳. 유민정이라는 여자가 있는 곳. 정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 부지 제가 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성심병원 근처에 있는 곳이었죠. 정희는 중개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성심병원 부지 매각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병원 측에서 재정 문제로 부지 일부와 인근 건물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경매도 진행될 예정이었죠. 이 병원 경매 들어간다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에 첫 경매가 열려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부지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큰 부지를 인수하겠다니 중개사도 의아했던 거죠. 자금 준비는 되셨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정희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개사는 정희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계약서를 준비하기로 했죠. 부동산을 나서는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달랐어요. 뭔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정희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이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한 달 후에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스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의 뒷바라지만 하던 여자에서 이제 사업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김정희라는 이름으로 정희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김정희로서요. 정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김정희입니다. 성심병원 부지건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여자. 정희의 눈빛엔 예전엔 없던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같은 시간 성심병원은 조용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장실에서는 급한 회의가 열렸어요. 병원장 유태식과 딸 유민정,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사님, 이번 분기 적자가 생각보다 큽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원은 3년 전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했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를 들여놓고 병실도 늘렸죠. 당시엔 투자 대비 수익이 충분히 날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환자 수가 줄었어요. 근처에 대형 병원이 새로 생기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죠. 수익은 계속 떨어지는데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습니다. 병원 재정은 점점 악화됐어요. 대출금 상환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요. 이사의 말에 유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딸 유민정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정은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의대를 나왔지만 병원 경영에 관심이 많았죠. 아버지를 도와 병원 일을 봐왔어요. 아버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민정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유태식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대답했어요. 일단 부지 매각은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걸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병원은 한 달 전 부지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죠. 그래도 팔리기만 하면 대출금 일부를 갚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정은 병원장실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됐죠.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박상철 씨는 어떡하려고요? 유태식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박상철, 몇 달 전 민정이 데려온 남자였어요. 민정은 상철이 병원 경영에 도움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 행정에 밝고 인맥도 있다고 했죠. 유태식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민정이 계속 설득했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혼했다더니 이제 와서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황이 이 모양이니. 제가 처리할게요, 아버지.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 상철을 만났을 때 민정은 그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나이 든 남자였지만 진중해 보였고 민정에게 잘해줬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병원 상황이 나빠지니 상철도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재혼은 언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철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민정을 만났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 민정의 표정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상철은 불안했습니다.
민정 씨, 요즘 병원 분위기가 안 좋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민정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상철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빨리 재혼해서 안정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상철 씨, 지금 병원이 돈이 없어요. 없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상철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죠. 하지만 더 창피한 건 민정의 말이었어요. 돈이 없다니. 상철은 병원장 집안이 부유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이 빚더미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지도 팔고 있는 거라고요.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하기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병원장 집안이랑 손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 말을 믿고 정희와 이혼했는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정 씨,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상철 씨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셨어요? 민정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철은 민정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정은 뿌리치고 카페를 나갔어요. 상철은 텅 빈 테이블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된 거지?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며칠 후 병원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통보였어요. 재무 담당 이사가 서류를 들고 병원장실로 뛰어왔습니다. 이사님, 부지 매각건 계약 완료됐습니다. 유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누가 샀는데? 김정희 대표라는 분입니다. 김정희. 유태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민정도 옆에서 물었죠. 김정희? 누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입금됐고 다음 주에 본 계약 진행하기로 했어요. 유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됐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만 들어오면 됐죠. 이사가 나가고 유태식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걸로 당장 급한 건 해결됐어. 하지만 민정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정희. 왠지 낯익은 이름 같았는데 확실하진 않았어요. 같은 시각 박상철은 병원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을 만나려고 왔는데 민정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초조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불안이 커져갔어요. 그때 병원 직원 한 명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지 팔렸대. 김정희 대표한테. 상철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김정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아니야. 같은 이름일 뿐이야.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철은 재무과로 향했습니다. 아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상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부지 매입한 김정희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50대 여성분이라던데요. 부동산 투자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50대 여성.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계약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어서요. 상철은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상철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정희. 전 아내. 설마 그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지? 정희에게 그럴 돈이 있을 리 없는데. 상철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병원은 빚더미고 민정은 차갑게 돌아섰고 이제 전 아내 이름까지 들렸습니다.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심병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는 임원들과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오전 10시에 예정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병원 운영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회의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장 유태식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딸 유민정은 아버지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재무이사, 행정이사, 의료진 대표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건물주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김정희 대표라는 분이라던데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유태식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자라는 정보만 있었어요. 민정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김정희.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회의실 뒤쪽에는 박상철도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 부른 건 아니었어요. 상철이 몰래 들어와 구석에 서 있었죠. 민정이 상철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려는 참이라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정희. 혹시 정말 전 아내일까? 일주일 동안 상철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정이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사님, 김정희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유태식이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김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유태식에게 그리고 민정에게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편 구석에 서 있는 박상철을 봤죠. 정희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희, 박상철의 전 아내. 몇 달 전 상철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이 부동산 투자자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상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이었어요. 자기 눈앞에 전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의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던 모습이 아니었죠. 지금 눈앞의 정의는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준비해둔 자리에 앉았어요. 정희는 서류 가방을 열고 계약서와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침착했어요. 유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저는 성심병원 병원장 유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원장님. 정희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유태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병원 부지를 인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러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씀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제가 인수한 부지에는 병원 건물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시설 운영에 제가 참여하게 될 거예요. 유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서를 급하게 처리하느라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던 게 떠올랐어요. 정희가 인수한 부지엔 병원 부속 건물도 포함돼 있었죠. 그 건물은 현재 물리치료센터와 재활센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참여하실 계획이신지. 우선은 시설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제안드리겠습니다. 물론 병원 측과 협의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정희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정중했습니다. 유태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죠. 정희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성심병원 시설 일부 운영을 맡게 된 김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상철의 전 아내가 이제 병원 운영에 참여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민정은 정희를 노려봤지만 정희는 민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철은 벽에 기댄 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돈은 어디서 났을까? 상철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희가 간호사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을 살 만큼이었다니.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정희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민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몇 달 전이었죠. 제 남편이 이 병원에 자주 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었어요. 그때는 환자 보호자일 뿐이었죠. 정희가 천천히 돌아서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죠. 제가 내쫓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건물이 됐네요. 회의실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유태식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정희와 민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차분하고 단단했죠. 앞으로 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태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정희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유태식이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저 사람이 누구냐? 박상철 씨 전 부인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태식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뒤편 구석에 서 있는 상철을 봤죠. 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태식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상철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 아래 로비에서 정희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예전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상철이 버린 여자가 이제 상철이 의지하려던 곳의 주인이 됐어요. 운명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죠.
상철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어요. 하지만 상철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정희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바람이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죠. 정희는 가방을 꼭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희가 병원 시설 운영에 참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물리치료센터와 재활센터를 맡은 정희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시설 점검이었습니다. 정희는 간호사 출신답게 의료 현장을 잘 알았죠.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했어요. 이 장비들 너무 오래됐네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가 물리치료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담당 치료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병원 측에서 교체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정희는 당일로 새 장비 구매를 승인했습니다. 병원 측과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유태식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김 대표님, 장비 구매는 저희와 상의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하지만 제 건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약서상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인수한 건물 내 시설 운영권은 정희에게 있었죠. 유태식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정희는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센터 진료비를 대폭 낮췄습니다. 기존보다 30% 가까이 인하했죠. 병원 측은 반발했지만 정희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의료의 본질 아닌가요? 정희의 말에 유태식은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낮아지자 환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한 달 만에 환자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정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재활센터 일부를 무료 진료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완전히 무료로 진료했죠. 대표님, 이러면 적자 나지 않을까요? 센터 관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정희의 결정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처음엔 냉정한 사업가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정희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직원들도 잘 챙겼죠. 급여도 인상해줬고 복지도 개선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성심병원에 좋은 건물주가 왔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정희를 칭찬했죠. 반면 유태식과 민정은 난처한 처지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본관 진료비가 비싸 보였거든요. 아버지,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욕먹게 생겼어요. 민정이 병원장실에서 불평했습니다. 유태식도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어요. 계약할 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니? 해지할 수는 없어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지를 해?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 물어줘야 할 판이야.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상철의 전 부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단순히 부동산 투자 목적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판을 바꾸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센터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센터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함께 일한 지 한 달 된 박미선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성실한 간호사였죠. 대표님, 퇴근 안 하세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미선 씨는 먼저 가요. 미선은 망설이다가 정희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뭔데요? 대표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무료 진료에, 진료비 인하에 솔직히 사업으로는 남는 게 없잖아요.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빛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미선 씨 앉아요. 미선이 의자에 앉자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어요. 미선 씨처럼 환자들 곁에서 일했죠. 그때 많이 느꼈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요. 그래도 대표님, 이러면 손해잖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선은 조용히 기다렸죠. 이 병원이랑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나쁜 기억이 있었죠. 복수하고 싶었어요.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상대방처럼 나쁘게 굴면 제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요. 간호사로 살아온 제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의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대표님 멋져요. 저도 대표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함께 해줘서요. 미선이 사무실을 나간 후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본관 건물이 보였어요. 저기 어딘가에 유민정이 있겠죠. 박상철도 아직 병원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버림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증오로 맞서지 않기로 했죠. 대신 선한 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임을요. 며칠 후 무료 진료의 날이었습니다. 센터 입구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줄을 섰어요. 정희는 직접 입구에 나가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한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어 줬어요. 많이 아프셨죠? 오늘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정희는 환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습관이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정희의 태도는 따뜻했죠. 본관 건물 2층 창가에서 유민정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환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정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점점 더 좋은 평판을 얻어가고 있었죠. 대표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녁이 되자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무료 진료를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미선은 정희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됐어요. 괜찮아요, 미선 씨. 하지만 병원 측이랑 갈등도 생기고 대표님만 손해잖아요. 정희는 미선을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복수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답게 이길 거예요.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희는 자기 신념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병원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날. 그때 정희는 초라하고 불안한 아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당당했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섰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었죠. 병원 로비의 불빛 아래 정희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고통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희는 코트깃을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병원 정원의 나무를 흔들었어요. 정희가 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환자는 계속 늘었고 정희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어요. 반면 병원 본관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유태식은 결국 병원 매각을 결정했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었거든요. 대형 병원 체인에서 인수의사를 밝혔고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유민정은 병원장 딸이라는 지위를 잃게 생겼습니다. 민정의 얼굴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박상철의 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민정은 상철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죠. 상철이 의지하려던 병원장 집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갈 곳이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거든요. 상철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죠. 병원장 딸과 재혼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던 말이 무색했어요. 어느 날 오후 상철은 성심병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죠. 병원 앞을 지나다 재활센터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김정희 의료센터. 상철은 그 간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정희. 전 부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어요. 상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버린 여자가 이제 저렇게 성공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센터 입구에선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죠. 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깨닫게 됐습니다. 정의는 복수를 했지만 악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 했죠. 상철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습니다. 코트는 낡았고 구두는 닳았어요. 한때 멋을 부리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상철은 초라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철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죠.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돈도 바닥났어요.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상철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느 추운 밤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찾아가기로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살아남는 게 중요했죠. 상철은 핸드폰을 꺼내 정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지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정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철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누구세요? 나야. 상철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야 만나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정의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상철은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줘. 한참 후에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센터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은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내일 정희를 만나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철은 초라한 양복 차림으로 센터를 찾았습니다. 양복은 오래된 거였어요. 다른 옷이 없었죠. 구두도 닦았지만 낡은 티가 났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상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기가 두려웠죠.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정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사무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상철의 다리가 떨렸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예전에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앉으세요. 정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상철은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책상이 놓여 있었죠. 정희는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남처럼 대하는 거였죠. 상철은 목이 메었어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희야 아니 김 대표님. 상철은 호칭을 고쳤습니다.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상철은 계속 말을 이었죠. 나 요즘 힘들어.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래서요? 나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줘. 여기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뭐든지 할게. 청소든 뭐든.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희는 상철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상철 씨,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잘못했다는 걸 아시는군요. 정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 다시 기회를 줘. 상철이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돌아서서 상철을 마주봤어요. 정희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기회요? 상철 씨, 그때 제가 당신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저한테 끝이라고 했어요. 다른 여자가 믿음을 줬다고 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상철을 보다가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이젠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철은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죠. 정희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정희는 무릎 꿇은 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정희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었어요. 그때 당신이 말했죠. 가문이 산다고. 병원장 딸이랑 재혼하면 집안이 다시 산다고요. 미안해. 그런데 진짜 산 건 나였어요. 당신이 버린 여자가 혼자 힘으로 일어선 거예요. 정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상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시원 건물. 그것도 제 건물이에요. 상철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건물주 김정희.
상철은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알아봤어요. 당신 지금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다시 상철을 봤어요. 이제부터는 월세 잘 내요. 건물주한테. 상철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이제 가보세요. 저도 할 일이 많거든요. 상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희를 보려 했지만 정희는 문 밖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상철은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센터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죠. 상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사무실에 남은 정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상철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한 뒷모습이었죠.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정희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무료 진료 확대 계획도 있었죠. 정희는 펜을 들어 일정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정희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성심병원 근처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 본관은 대형 의료법인에 인수됐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정의의 센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아니, 더 커졌습니다. 정의는 인근 건물을 추가로 매입해서 센터를 확장했어요. 이제는 제법 큰 규모의 의료센터가 됐죠. 물리치료와 재활은 물론이고 노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간판을 거는 날이었어요. 정희는 센터 앞마당에 서서 작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간판을 들어 올렸어요. 햇볕이 간판을 비추며 반짝였죠. 성심의원 재활센터. 새 간판이 건물 정면에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자들도 나와서 구경하며 축하해줬죠. 정희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센터 로비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큰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대표 김정의 사람을 사람답게. 정의의 철학이 담긴 문구였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알 수 있었죠. 오후가 되자 정희는 사무실에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순이 찾아오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 박상철이 몰락한 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도 나빠졌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쪽 몸을 잘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최근에야 거동할 수 있게 됐어요. 상철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지난 3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았죠. 벌은 돈으로 고시원 월세를 내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댔습니다. 예전의 자존심은 다 사라졌어요. 오후 3시 센터 입구에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었어요. 상철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말순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셌습니다. 70 중반의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희가 로비로 나와 시어머니를 맞았습니다. 말순은 휠체어에 앉은 채 정희를 올려다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휠체어를 밀었어요.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셋은 정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정희가 의자를 권했어요. 상철은 휠체어를 사무실 한쪽에 세우고 벽 쪽에 섰습니다. 정희는 책상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땐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다. 돈이 다인 줄 알았어. 집안이 잘 되려면 좋은 집안이랑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말순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근데 내가 틀렸더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 정희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젠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30년 동안 우리 집안 위에 고생한 너를 쫓아냈잖아. 어머니, 그때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말순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정희야, 용서해줘. 이 늙은이 용서해줘.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제 삶을 찾았고요. 정희의 말에 말순은 더욱 울었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상철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무실엔 울음소리만 조용히 흘렀죠. 한참 후 말순이 진정했습니다. 정희는 물을 따라 시어머니께 건넸어요. 말순은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다 내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만든 곳이에요. 대단하다, 정희야. 정말 대단해. 말순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센터 정원에서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밖 구경하고 가세요. 날씨도 좋고요. 그래, 그러마. 정희는 상철을 쳐다봤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희가 말했죠. 상철 씨, 어머니 모시고 정원 한 바퀴 도시죠. 응, 알았어. 상철이 휠체어를 밀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상철의 어깨가 많이 축 처져 있었죠. 예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시어머니와 상철이 정원을 도는 모습이 보였어요.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꽃들을 구경했고 상철은 묵묵히 휠체어를 밀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은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죠. 대신 연민이 들었습니다. 상철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기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었어요. 정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정희는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후 시어머니와 상철이 떠났습니다. 정희는 센터 입구에서 배웅했어요.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정희의 손을 꼭 잡았죠. 정희야, 건강해라. 행복하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상철은 정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휠체어를 밀어나갔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의 인연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희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엔 작은 정원이 있었죠. 정희가 직접 꽃을 심어 가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가 화분에 심어져 있었어요. 정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처음 이 병원에 왔던 날, 무릎 꿇고 우는 상처를 받던 날,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정희를 만들었어요.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일어나서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로 센터 건물이 보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가문이 산다는 건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정희의 목소리를 실어 날렸어요.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 순간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정희의 얼굴을 비추며 금빛으로 물들였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였어요. 50대 후반이 된 정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김정희,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간호사로 시작해서 사업가가 됐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됐죠. 정희는 옥상을 내려와 센터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벽면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해. 정희는 그 문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습관이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죠. 오늘 어머니를 만났다. 사과를 받았다. 마음이 편해졌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 없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정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센터 로비의 문구처럼 정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삶을 당당히 세워가면서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